예,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의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 기자입니다. 예, 알경 지난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네. 가격이 결정되지만 많은 경우 소수 기업의 독과점이나 과잉 생산 등 시장 실패 요소가 있다는 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규율하고 통제를 하는데요. 최근 큰 정부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특히 명분은 공공의 이익이 부합된다고 할 때 그때 많이들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나 수도는 그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서비스하게 되고요. 예전엔 철도도 보면은 하나의 그 공공 영역에서 정부가 직접 운영을 했었죠. 네. 지금은 코레일이랑 거의 공기업 성격의 기업이 하고 있고, 통신도 예전에는 KT가 그 전신 한국통신이었죠. 네. 그것도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인프라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인프라를 짓는데. 근데 일반 기업이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근데 설사 일반 기업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많은 요금이나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임 기자님 2000년도 초반에 PCS 쓰던 거 기억나세요? 네. 아주 초창기 핸드폰, 지금의 핸드폰과는 좀 약간 다르지만 네,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예, 여기서 저희 윤 기자님과 저희의 연배가 드러나긴 하는데 네. 2000년 초반에 그때 문자 한 통이 30원이었고 네. 80바이트였어요. 네. 그래서 좀 얘기하다 보면 100바이트 넘어가면 60원이 떨렁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게 글자를 축약하는 예. 그 축약 단어가 그때 많이 생겨났었죠. 게다가 그때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은 고민 중에 하나가 전화비가 많이 들어가요. 아, 맞아요. 그때 보통 10초에 21원 이런 식이다 보니 이것도 싸진 거예요. 90년대 카폰 이런 거에 비교하면 싸진 거긴 한데, 그래서 막 여자친구랑 이제 전화 통화를 이거 네. 예, 요거는 그래서 전화 통화 하다 보면은 한 달에 전화 요금이 한 10만 원 넘게 나갈 때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긴 통화를 할 때는 이제 집 전화로. 그렇죠. 집 전화로. 네, 집 전화로 사용을 했었죠. 하죠. 예. 이외에 특정 산업을 진흥시키거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시장을 통제하기도 해요. 해외 선진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시장을 막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키웁니다. 중국이 많이 하죠. 맞아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얄밉죠. 그쵸. 정부의 힘을 얻어서 기업이 성장을 하니까. 특히 IT나 본인들이 진흥해야 될 산업이다 싶으면은 막고, 들어오고 싶어 하면은 합작해서 만들어. 그쵸. 해외 기업이 못 들어오도록 막죠. 들어오고 싶으면 니네들 기술 내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크고 나고 자기네 이제 국내 기업으로 경쟁력을 얻게 되면은 나가.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마찬가지긴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동남아를 비롯한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1960년대 이후 한국은 중국보다 더한 관치식 시장 경제를 갖고 왔다고 봐요. 이거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아니면 자본주의나 떠나서 어차피 개발도상국의 국가들이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져가는 수순과도 같긴 한데요. 이런 식입니다. 정부에서 해외에서 빚을 끌어와서 몇몇 기업들에게 나눠줍니다. 너는 철강, 너는 건설, 너는 중화학,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는 나라에서 귀하게 빌려온 돈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부 통제 덕분에 한국 경제가 급성장을 했다고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시장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긴 한데, 특히 정부가 가격까지 정한다면 그 시장의 가격 탄력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국내 소비자는 비싸게 그 재화를 사요. 네. 근데 수출할 때 싸게 해요. 경쟁을 가져오기 위해서. 왜냐면은 외화를 벌어오는 급선무니까. 네.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현대 기아차가 욕을 먹었던 이유 중 하나가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비싸게 자동차 팔고 해외엔 싸게 판다. 네. 근데 이게 사실 현대 기아차 입장에 봤을 때는 수출할 때 약간 미진 장사가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 벌충할 수 있게 정부가 어느 정도 눈 감아준 게 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긴 하죠. 그렇죠. 화가 나는 일이긴 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세계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격차가 줄거나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렇죠. 해외에서 더 비싸면 직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그게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오늘 얘기는 이렇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하나의 또 네. 금융시장의 뭐 대표적인 파국 사례이긴 하죠. 98년 IMF 구제금융 음. 이게 정확히는 97년 12월 25일 날 이제 한국 정부가 백기투항을 하죠. IMF에다가 네.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을게. 돈 좀 빌려줘. 음. 죽을 것 같아. 요거였는데 일단은 저희가 좀 금리 얘기를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많이 중요하죠. 네. 또 요새 금융시장이 출렁출렁하고 하니까 이 금리라는 게 쉽게 말해서 돈에 대한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요즘처럼 중앙은행이 막 돈을 찍어내는 시기 또 아니면 요즘처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선진국 반으로 올라서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시기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로 한 4위, 5위권 이상은 되죠. 저희 네. 나라가요. 네.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돈이 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이 돈도 어떻게 보면은 공급과 수요의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왜 정부가 채권 펀드니 나서서 이게 뭐 돈을 풀려고 하는 거냐? 왜냐면은 돈을 그 원하는 요 네. 기업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그 회사채를 사줄 만한 플레이어가 불안해서 지금 음. 투자를 지금 소극적으로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주지 않으니까 그 돈에 대한 가격인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현재 최근에 특수한 상황인 거고요. 사실 근데 한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높은 축에 들었죠. 한국은요. 예, 그래서 일본 대부업체들이 자기네 거의 0% 제로 금리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고금리 대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갔죠. 예. 뭐죠? 뭐 러시안 캐시 뭐 이런 애들부터 해가지고요. 아, 네. 예. 그렇죠. 근데 고도 성장을 하면서 빠르게 경제 규모가 팽창할 때는 이게 고금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워낙에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금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당시에는 뭐 외화유입 자체가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중 통화량이랑 이런 고려해 봤을 때 금리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정부의 경제 성장 기준은 무엇이었냐면은 대기업 위주의 육성책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귀하게 빌려온 돈, 또 국민들이 귀하게 모아온 그 저축해온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대기업들한테 싸게 빌려줘서 얘네들이 공장도 짓고 그다음 해외에서 이제 물건도 사와서 만들어서 이제 수출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외화를 끌어오게 만들어야 했던 게 정부의 그때 당시에 그때 적극적 과제였던 거고요. 그러면은 대기업들은 아니 뭐 기업들은 어떻게 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오냐?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많이 선진국화돼서 회사채도 있고 뭐 CP라고 하는 어음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또 따로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증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대기업 입장에 봤을 때는 은행에 직접 대출을 받을 그 필요성이 많이 적어지긴 했어요.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게 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힘들어지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싼 이자의 은행 자금 가지고 와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근데 이때 90년대까지만 해도 대기업도 사실상 은행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은행 외에 다른 자본시장이 사실상 많이 발달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이럴 때 정부는 싸게 대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고시를 합니다. 금리를 정부가 정해서 네. 은행한테 팔을 꺾는 거죠. 이만큼 금리로 해가지고 은행한테 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부터 제가 인용한 부분은 이태호 연합 인포맥스 기자가 쓴 시장의 기억에서 상당 부분 발췌해온 내용이고요. 네. 예, 책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책. 네, 이거 제가 네. 이 분이랑 뭐 일면식도 없긴 한데 제가 상당 부분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좀 도움을 받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IMF가 일어났던 그 과정에서 종금사, 그다음에 금리, 시장이 지나친, 그러니까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 이런 것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였고 초판이 4월 6일 나왔어요. 따끈따끈한 예, 책이네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네. 이게 보면은 되게 재밌어가지고 저도 한 이틀만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어렵지 예. 않은가요, 내용이? 어렵진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참고로 이태호 기자는 이데일리에서 일을 했어요. 예, 2000년대. 그렇구나. 네. 예, 지금은 좀 불분명해진 감이 있는데 2000년대 이데일리가 증권과 금융, 자본시장에서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기자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네. 예, 혹시 뭐 이 선배 이거 보시면은
저희 방송에 한번 출연해 주세요. 예. 그윤 기자님 꺾기라는 관행 아시나요? 꺾기요? 글쎄요. 꺾기가 뭔가요? 90년대에 그 뉴스를 들었던 분들 한두 번쯤 정도는 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은행에서 하는 소위 갑질인데요. 그러니까 뭐 2000년대까지만 해도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시장 금리와 은행 금리 간의 격차가 클 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행 금리라는 건 정부가 고시한 금리예요. 특히 정부가 은행에 시장 조정대로서 은행을 공급하는 돈을 가격을 즉 금리를 규제할 때 생겨나는 거긴 한데요. 정부가 실세보다 낮은 수준의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은행들도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때 그 두 개의 금리가 존재하는데 정부가 직접 결정했던 공금리와 시장 금리의 경우 실세 금리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그 예금 금리 얼마, 대출 금리 얼마를 고시를 하는 거죠. 그 은행은 그걸 지켜야 돼요. 네. 은행 입장에서는 보다 싼 공금을 대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상식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가격을 조정하고 공급량을 조절하면은 뭐가 생겨나냐? 바로 암시장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수요는 많은데 이걸 맞춰줄 공급은 적고 네. 가격 또한 정부가 쥐고 있으면은 공급층 머리를 굴리죠. 저라도 머리를 굴릴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쵸. 일부는 정부에 고시한 대로 팔고 나머지는 몰래 파는 거죠. 네.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꺾기도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돼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꺾기가 별 의미가 없고 지금은 네. 이제 은행도 많아져가지고 은행끼리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대기업님한테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90년대는 대기업들 은행 직원들 술을 샀다고 하면 요새는 네. 은행들이 우리 돈 좀 빌려가 주세요. 그러면 술을 산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꺾기가 뭐냐? 예를 들면 10억 원을 빌린다. 제가 은행이에요. 윤 기자님이 바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요. 네, 저희가 기업 예, 사장이라고. 저는 네, 이 하면? 사정을 잘 알아요. 딱 보고 급박해. 음. 10억 원 빌려왔죠? 그러면은 8억만 줘요. 저는 10억 원이 필요한데 그쵸. 8억만 일단 대출을. 2억 원 해주는 예금으로 거죠. 넣어놔. 그래요. 음. 그리고 10억에 대한 이자는 받아요. 네. 예.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갑질인 거죠. 네. 은행은 또 그 2억을 갖고 다른데 또 이제 뭐 윤자라고 하죠. 네. 윤자한테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10억을 갖고 여러 사람한테 돌려서 할 수 있으니까 은행은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은행은 좋은 거예요. 뭐 여러모로. 은행은 좋은데 기업은 안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90년 한보 같은 대기업도 이런 꺾기 관행을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사채 시장에 몰려들기도 했고 네. 은행 대출을 못 받는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사채 시장의 후가 됩니다. 어떤 중기 사장은 그 대출이 못 받아가지고 목숨을 끊었다고도 해요. 이런 악습이 계속되자 정부는 단계적으로 금리 자유화를 할 필요성을 느끼긴 해요. 네. 근데 일단 공금리와 실세금리 간의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를 허물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단번에 이렇게 시장 금리 올라가 버리는 셈이 돼 버리니까. 해서 자유화의 첫 타깃으로 만만한 대상을 골라봅니다. 일단 기업 어음, 할인 금리부터 자유화를 해요. 네. 기업 어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흔히 CP라고 하는데요. 만기가 짧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뭔가 발주했어. 아니면 물건을 팔았어. 그럼 상대방에서 현금 대신 기업 그러니까 어음을 주는 거예요. 뭐 90일 이후에 뭐 현금으로 뭐 드립니다 이런 약속한 증서 같은 건데 기업 입장에 봤을 때는 돈이 바쁘잖아요. 네. 이거를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원의 판매 대금인데 이거를 어디 뭐 사채업자나 아니면 종금사나 아니면 이런 다른 금융사 가가지고 파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은 그러면 종금사는 10억 원짜리 CP를 받아서 9억 원 주고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90일 뒤에 10억 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 종금사 입장에 봤을 땐 9억을 투자해서 1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CP 시장이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급한 돈을 이걸로 조달할 수 있었으니까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뭐 단기 자금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충격도 덜했을 거라고 정말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요게 좀 약간 생각이랑 예상이랑 좀 묘하게 가는 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과와 수박 정부 가격을 통제를 해. 근데 복숭아 내 마음대로 가격을 매길 수가 있어. 네. 그럼 혹은 시장 가격대로 받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 뭘 팔겠습니까? 복숭아를 그치. 팔죠. 그 농부도 네. 기왕이면은 제값을 더 받는 복숭아를 팔겠죠. 네. 복숭아를 키우겠죠. 네. 그러니까 상점 주인도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복숭아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복숭아 가수하면 우후죽순 막 생기는 되겠죠.
그래서 이런 CP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들이 단기간에 급성장을 해요. 왜 CP를 막 긁어 모으고 그리고 부실 네. 대기업들도 이런 CP를 앞다퉈 발행을 해요. 말은 하늘 담비와 같았던 거죠. 물론 절실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CP 발행을 통해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효과가 있긴 한데 근데 또 뭐 대출도 못 받고 회사채도 발행할 수 없는 어떤 부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눈 감고 그냥 CP 발행을 해서 돈을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음. 게다가 이제 종금산 이런 데도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정보 규제 안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도 이걸 사놓고 있으면 돈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또 환호하게 되는 거고 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CP가 이게 막 마구잡이로 막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 구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음. 뭐 이후에 뭐 그 전에 닷컴 사태, 버블 사태도 그렇지만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의 대출 상품까지 증권화도 유통화되다 보니까 이게 포션이 작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커지면은 은행이 부실화되는 거 이게 자칫 은행이 쓰러지는 이런 계기가 되는 음. 거가 되죠. 그래서 막 CP 발행을 하고 아 좋다 돈 발행해가 좋네 꺾기 관행 아유 좋네 이러고 있다가 95년도에 멕시코 페소화 위기가 일어날 때까지 음. 이금융권과 기업들은 부실 CP 잔치를 벌입니다. 한 네. 바퀴 돌고 와요. 95년 뭐 유럽 한번 강타하고 태국으로 와서 바트화 사태까지 일으키게 되는데 그해 2월 덕산그룹이 부도를 냅니다. 이게 글로벌 경제 불안을 염려하는 심리가 좀 커지긴 해요.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커지긴 했죠. 그래서 자금 회수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음. 이거 안 되겠다. 내 돈 어떻게? 그 원금을 회수하다 보니까 이게 갚을 수 있는 상태에서 CP를 발행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못한 무분별하게 발행한 사람들은 그 부실화된 CP를 들게 된 거죠. 부실이 이때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실이 97년부터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음. 그때는 이미 뭐 동남아 뭐 이제 아시아를 강타를 하고 한국으로 옥죄어들던 때였는데 그때 당시 정부 당국은 한국 염려 없어요. 뭐 펀더멘탈 좋아요. 수출 경제 대국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1950년도에 그 북한군 내려올 때 그때 당시 정부 강요들이 서울 시민들한테 안심해라. 그래 음. 했던 것처럼 다들 잘 알다시피 97년 1월에 재계 10위였던 한보그룹이 부도 처리가 됩니다. 4월에는 한미그룹과 진로그룹이 부도 처리가 되고요. 7월에 재계 8위였던 기아가 부도가 나요. 근데 이 기아차에 종금사들이 그러니까 종합금융사들이 대출을 많이 줬거든요. 음. 엄청나게 물려있던 거죠. 네. 11월에 24일 혜태그룹까지 쓰러져요. 대기업들이 빵빵 터지니까 기업금융시장 순식간에 멈춰섭니다. 뭔가 위기가 오고 있다는 공포 엄습을 해요. 어떤 위기냐? 전례 없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뭔가 커다란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음. 지금이야 우리가 98년 IMF 사태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란 대충 예상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썰을 풀고. 네. 근데 이때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음. 언제까지 이런 호황이 계속 갈 거라 생각했던 이 착각 속에 있다가 그 깨질 거란 두려움이 컸던 거죠. 큰 불이 나기 전 장작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 거기에 신나까지 이제 누군가 이제 라이터 불 켜서 던지기만 하면 바로 팍 폭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물론 이게 개발 경제 시대의 정부 주도식 성장과 금리 억제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성장통이라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때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탐욕과 부실이란 평행선이죠.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탐욕에 눈앞의 부실을 모른 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그 뭐 금융시장이 고도로 발달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혹시 윤 기자 빅쇼트라는 영화 아시나요? 아, 네, 봤습니다. 보셨죠? 거기서 네. 보면은 알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네. 네, 단기적 맞아요. 수익이 나오니까 이거는 분명히 부실화돼 있고 이거는 음. 분명히 주택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분명히 돈을 빌릴 만한 신용도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은행은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폭탄 돌리기죠, 진짜. 그쵸? 예. 터질 건 알면서도 계속 이제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으로. 그쵸. 하긴 저만 해도 일단 나는 수익을 내고 부실은 네. 너가 가져가.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로존 금융위기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이런 하나의 또 템플릿과 같은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긴 해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여전히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와 환율도 정부가 사실상 결정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중국 내 금융시장도 암시장이 형성돼 있잖아요. 저희도 뭐 수차례 얘기를 했죠. 그림자 금융이라고. 네. IMF 사태 전 기업 어음을 매개로 한 그림자 금융이 우리나라 금융위기를 이어갔듯이 말이죠. 아직까지는 외부적 충격에 중국이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 스스로 조정을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좀 있어요. 여러 장착은 쌓여 있어요. 아니 주택에 대한 공실률이 20%가 넘는 게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긴 하니까 이미 수년 전부터 경고등 울리고 있고요. 관련돼서 하얀 코끼리에 비유를 하셨죠 그때 윤 기자님이요. 네. 그걸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경상수직자가 왜 중요한지 외환 보유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종합금융사라고 해서 통제할 수 없는 시장 플레이어가 시장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IMF 이 구제금융 요 시기 발발 원인을 네. 좀 말씀드리면서 관련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 들어보고요. 네. 좀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으려나 어쨌든 간에 정부가 가격에 개입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수순에서 최대한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부작용이 크기 때문인 거죠. 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잘 들으셨나요?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